오늘은 돈 때문에 범인 행세를 한 아저씨의 이야기. 세은이는 석유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어? 화석에서 나온 거 아니야? 화석? 아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는 석유가 날까 안 날까? 안 나. 그래서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지. 석유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없으면 안 될 주요한 자원이거든. 이걸 가지고 자동차 갈 때도 휘발유나 경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은 이 석유를 둘러싼 얘기야. 오늘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세은이 세금 계산서라는 게 뭔 줄 알아? 세금을 계산해서 주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실제로 세은이가 과자를 살 때 1,000원을 주고 과자를 사면 거기에는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이런 걸 계산해서 주는 걸 세금 계산서라고. 이거는 세은이 유사석유란 걸 들어봤어? 유사석유 살짝 석유랑 비슷한 거? 말 그대로 석유랑 비슷한 거. 근데 사실은 석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땅 속 깊은 곳에 뽑아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사한 물질이 아직은 없어.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 석유인 것처럼 판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대로 석유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 이런 것들을 석유에 관한 관리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사석유 판매하는 것들을. 그런데 실제로 석유를 사오려면 석유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이 있겠지. 석유 자체에 대한 원가도 있을 것이고, 그 배를 타고 들여오는 그 운송비도 들 것이고, 이걸 또 정유소에서 이걸 정유하는 과정에 따른 비용도 들고, 개별적으로 또 주유소까지 오는 그런 비용들이 들잖아. 근데 이거를 몰래 가짜 석유를 만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가 있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사온 석유는 50리터야. 근데 거기다 가짜 석유를 50리터를 섞어. 그럼 100리터가 되겠지. 그 100리터를 팔아.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사온 석유는 50리터 뿐이야. 판 석유는 100리터잖아. 50리터를 사온 사람이면 50리터밖에 못 팔아야 맞거든. 근데 50리터를 사온 사람이 100리터를 팔았다고 하면 50리터를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상의 메인 매출에 안 맞는 거야. 그럼 50리터를 사왔다는 그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끊어주는 업체 있잖아. 그 업체 입장에서는 50리터를 허위로 팔았다고 끊어줬으면 이 사람도 어딘가에선 또 이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세금 계산서가 물리고 물려서 연결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어. 범인들이 잡혔지. 그래서 A, B, C, D라는 공범들이 교활이라는 진범 밑에서 그 일을 도왔던 거야. 교활이라는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유사 석유들을 판매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사 과정 끝에 A도 조사를 받고 B도 조사를 받고 C도 조사를 받고 D도 조사를 받았어. 처음에는 그 진범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진범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 시작했어. 그 다른 사람이 아빠의 의뢰인이었던 순진이라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 수사 초기에는 전혀 이름이 안 나왔어. 근데 갑자기 수사가 거의 말미쯤에 갑자기 이 4명이 다 동시에 입을 맞춘 듯이 실제 진범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순진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럼 처음부터 순진이 아저씨라고 말하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순진이라는 아저씨가 경찰서에 가서 내가 진범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조사를 다 받아. 그리고 재판까지 받게 되지. 그때가 세은이가 2살 때였던 2012년이야. 2012년도에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1년이 넘는 끝에 2013년 8월이 돼가지고 재판이 이제 종결됐거든. 그리고 선고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교도소에서 접견을 와달라고 얘기가 온 거야. 순진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저는 연극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이 사건에 아무 관여가 없어요. 대타로 진범인 척을 해주면 1억 5천만 원도 주고 변호사비도 다 내주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실제로 감옥 가는 일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고
거짓 행세를 했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변변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재판만 받고 끝나고 이제 그 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껏해야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했어. 벌금은 2천억. 왜냐하면 이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징역형과 더불어서 그 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규모에 맞게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었거든. 허위세금 계산서의 발행 금액이 조 단위였어. 조 단위라고? 세은이 조 단위의 금액을 들어본 적이 없지? 없어. 보통 나라의 예산 같은 거나 따질 때 조라는 말을 쓰지 우리는 사실 억도 되게 큰 금액이잖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대로 밝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치. 그 아빠 보고 억울하다고 한 거지. 일단 그래 이 사건은 내가 맡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건 기록을 봤지. 처음에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제 재판이 1년을 끌어서 끝났을 때였어. 근데 아빠가 변론 재개 신청을 했어. 변론 재개가 뭐냐면 끝났던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 다시 제자 10개 다시 열어달라. 그 이유는 이 순진이라는 아저씨는 실제 진범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거짓 행세를 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당시에 경제적 상황을 보면 통장 내역들을 봤거든. 아빠가 돈이 없어. 돈을 제대로 번 적이 없어. 그냥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정도뿐이었어.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겠냐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 실제 진범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가려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재판장님이 변론을 실제로 제기해줬지. 그래서 아빠 기록을 분석을 했지. 그 초기에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이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사서기로 판매하고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그 구체적 과정들을 다 그 공범 A, B, C, D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도저히 이 순진이 아저씨가 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다 얘기를 했어. 아빠는 재판 과정을 약간 요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사 기록상에 산해진미와 같은 요리 재료가 있어도 이거를 실제로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 변호인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판사님들이 보고 맛있으면 당신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그 많은 기록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일일이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진이 아저씨가 등장하고 나서 짜맞춘 듯이 순진이 아저씨로 그 범인을 몰고 있다. 재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을 했어. 그런데 의문이 들었던 점은 만약에 세은이가 세금 계산서 과정을 모르지. 세은이 재판하는 과정도 모르지. 근데 세은이가 아빠 대신 변호사로서 대신 나간다면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못하겠지. 근데 그 아저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어떤 구체적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기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럼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려면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다. 그런 교육 받은 적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거야. 받았대? 그리고 교육받은 대로 조사를 받으면 그걸 일일이 이런 질문이 있어서 자기는 이런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상치 못한 질문은 뭐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한 게 있어. 그리고 그 공범들이 이 아저씨한테 미리 교육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해라,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라고 했던 자료가 있었어. 그래서 아빠가 그 동생분, 이분은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동생분을 통해서 그 집에 있던 그 자료를 아빠가 받았지. 그래서 이걸 법정에다가 제출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소문이 좀 난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님이 전화가 온 거지.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근데 아빠가 선뜻 얘기하기가 어려웠어. 왜냐하면 그 검찰에서는 이 순진이 아저씨가 진범이라고 이제까지 주장해서 재판을 1년 넘게 하고 징역 8년을 구형하고 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상대에서 아빠는 검사랑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우리 증거를 법원에 내야지 검찰에 주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야. 그랬더니 그 검사님이 아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도 이제 같은 편이다. 그 자료를 내면 내가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주겠다 이러는 거야. 아빠는 좀 믿기가 어려웠어. 미심쩍어. 그 검사님 만났더니 이걸 가지고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공소제기라고 하거든. 근데
본인들이 한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라고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어찌됐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사실은 조금 그렇게 내키는 행동은 아닌데, 근데 사실대로 바로 잡겠다고 하니까 거절하진 않았어. 그래서 아빠가 그 자료를 그 검사님한테 줬고, 검사님이 실제로 공소를 취소했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지. 그래서 아빠가 개입된 지 6개월 만에 이분이 그 혐의를 벗게 됐고, 그리고 이 순진이 아저씨를 대신해서 실제 진범이었던 교활 아저씨가 잡히게 됐지. 이 순진 아저씨는 징역 8년의 형을 받을 것을 면하게 됐어. 다만 실제 진범인 교활 아저씨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줬다. 그래서 범인 도피죄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한 처벌은 받게 되었어. 다만 처벌은 훨씬 낮게 됐지. 처음에 이 사건 맡아서 아빠가 열심히 사건을 뒤집는 동안에 주변에서 압박이 되게 많았어. 어떻게 보면 그 조직폭력배. 이제 사건이 이 사람이 진범으로 돼서 이미 다 끝나가는데 아빠가 그걸 들쑤시니까 그 숨겨져 있던 진범들이 엄청 겁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아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당히 하라고, 피바람이 분다고 그랬는데, 아빠는 사실 억울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라 그때는 뭐 앞도뒤도 안 보고 막 이분 억울한 것만 봐서 막 했었거든. 그분 역시도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돈 때문에 본인이 그 수사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진범이 돼서는 안 되잖아. 맞아. 아빠는 좀, 아빠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억에 남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언론에도 많이 알려지고 했었어. 아빠가 밝혀내서 아빠가 되게 스타 변호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겠다. 아빠 그 자료를 준 그 검사님이 원래부터 본인이 알았던 것 마냥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참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빠가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들려줄게. 알겠지?